이번 세션의 사회를 맡고 있는 김동규입니다. 오늘 기조 강연은 우리 조민 박사님께서 하시기로 했는데요. 조민 박사님은 제가 잠깐 먼저 소개를 시켜드리겠습니다. 조민 박사님은 통일연구원 부원장을 역임하시고요. 현재는 코리아 글로브 이사장을 맡고 계십니다. 모두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박사님 한 30분 정도 괜찮으시겠습니까? 그러면은 저희 먼저 조민 박사님 말씀 듣고, 그리고 우리 코멘테이터들 네 분 말씀을 갖다가 듣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코멘테이터들은 다음에 강연 끝나고 나서 제가 한 분 한 분 또 소개하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세계 석학분들을 모시고 한국의 안중근 의사에 대해 말씀드리게 되어 크나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안중근 의사는 한국인이 가장 존경하는 분 가운데서 으뜸인 분이십니다. 안중근 의사의 동양평화론은 지금도 전쟁과 평화의 갈림길에 서 있는 우리에게 크나큰 울림으로 다가옵니다. 안중근 의사는 1909년 10월 26일 오전 중국 하르빈 역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격살했습니다. 안중근의 하얼빈 의거와 1910년 3월 중국은 20세기 초 동아시아를 뒤흔든 세계적인 이슈였습니다. 안중근 의사는 이토를 격살하면서 피침략구 애국자의 정의로운 행동이자 정당한 전투 행위이며 동양 평화를 위한 의거라고 주장했습니다. 21세기 현재 동아시아의 평화와 협력의 길을 내다보면서 안 의사의 동양평화론의 세계사적 의미를 밝혀보고자 합니다. 안중근은 그가 저술한 동양평화론에서 당대의 국제정세를 분석하면서 러일 전쟁을 황백, 인종 간 다툼으로 규정했습니다. 동양평화는 러시아를 비롯한 서양 열강의 침탈을 막는 데 있다고 봤습니다. 그는 러일 전쟁을 황백 인종 대결 간 대결로 강조하였지만 이는 단순히 인종주의의 반론은 아닙니다. 안 의사는 동양 3국을 러시아를 비롯한 서양 열강에 대응할 수 있는 이른바 문명 공동체로 인식하였고, 따라서 그는 황인종 대 백인종의 싸움을 동양 문화 대 서양 문화 간의 쟁투로 봤습니다. 동양은 유교적 가치인 인과 덕으로 표상됩니다. 문명 경쟁 구도 속에서 국가의 경계를 넘어 서양에 대응하는 자각적 정체성을 동양으로 표상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안중근은 러일 전쟁을 서양의 침탈에 대한 도덕과 인의의 문명인 동양의 응전으로 바라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안 의사의 동양평화론의 구체적인 구상은 무엇이었을까요? 남겨진 기록에 따르면 안 의사는 무엇보다 먼저 이토야말로 동양평화를 해친 원흉임을 강조했습니다. 동양평화에 책임이 있는 일본은 이웃나라를 침략하는 이토의 그릇된 정책을 응당히 바꾸어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그와 함께 동양평화를 위한 새로운 정책과 방향을 밝혔는데 핵심 내용은 대강 이렇습니다. 우선 한중일 삼국 대표로 구성된 동양평화회를 조직하자. 두 번째로는 공동은행 설립과 삼국
통용화폐를 발행하자. 세 번째로는 동양 삼국의 공동군단을 편성하자. 그리고 인도, 태국, 베트남 등 아시아 여러 국가의 가맹을 촉구한다. 이런 것이 핵심 내용이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동양평화론은 1910년에 발표된 구상입니다. 가히 시대를 뛰어넘는 구상이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동아시아 삼국 공영의 원칙에서 포용적이고 미래지향적인 평화론이라는 점에서 현재적 가치와 세계사적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안이사의 동양평화론의 실천적 방향은 다양한 측면에서 주목됩니다. 우선 경제적 공동체입니다. 이는 오늘날 거대한 경제 공동체를 이룬 유럽연합, 즉 EU의 선구적 모델이라 할 수 있습니다. EU는 은행과 공동통화, 유로 발행으로 경제적으로 통합되었습니다. 이러한 경제통합론은 이미 반세기 전에 안 의사가 동양평화론을 통해 제안했던 사안입니다. 둘째로는 동양상국의 공동군 창설입니다. 이는 서방 열강의 침략 대응 전략이었지만 삼국 군단 창설은 놀라운 발상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또한 지금 유로를 보장하는 집단 안보 체제인 나토의 출범에 맞먹는 구상입니다. 셋째로 이 동양평화와 관련하여 지정학적 인식 집행을 크게 확대시켰습니다. 동양평화회의에 인도, 태국, 베트남 등 여러 나라의 가맹을 제안함으로써 아시아 국가들과의 연대의 폭을 크게 넓혔습니다. 이는 동아시아 범주를 넘어 비서구 문명권인 범아시아 지역의 평화구축 전략이라고 하겠습니다. 이처럼 동양평화론에 반영된 이 초국가주의 지역 공동체 창설 제안이 주목을 끕니다. 사실 EU의 연방주의 통합 사상과 상통하는 내용입니다. 안이사는 민족주의자입니다만은 애국적 민족주의를 넘어 초국가적 지역 공동체, 즉 동양 공동체를 창설하여 동양 평화를 이루고 동양 평화를 기반으로 세계 평화로 나아간다는 길을 제시했습니다. 세계사적인 의의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2009년에 일본의 전 총리 하토야마 유쿄가 이 안이사의 동양평화론을 떠올리는 동아시아 공동체를 제창한 바 있습니다. 하토야마는 이 프랑스 혁명의 3대 기치인 자유, 평등, 우애 가운데 우애를 좌우명으로 삼는 정치 철학을 개진했습니다. 사실 20세기 자유, 평등의 두 이념의 극단적 행태는 나치즘과 볼셰비키 이란 전체주의를 낳았습니다. 하토야마는 이 자유, 평등을 넘어 인간 존엄을 희구하는 우애를 강조하고 그는 우애를 이 자립과 공생의 원리로 정의하여 시대 정신으로 삼아야 한다고 하면서 우애 정치를 강조했습니다. 하토야마 전 총리는 이 우애론을 두 측면에서 부각시켰어요. 하나는 자본주의, 이 시장지상주의로부터 공생의 경제사회를 건설하는데 이 우애를 강조했습니다. 우애를 통해 시장자본주의 포갑을 극복하면서 서로가 공생의 경제 협력 체제를 갖추자라는 이야기죠. 다른 하나는 우애는 이 민족주의를 억제하고 동아시아 공동체로 나아가자라는 제안입니다. 그래서 하토야마는 이 우애가 이끄는 국가 목표로 동아시아 공동체의 창조를 강조하면서 동아시아 지역의 경제협력 안전보장 체제를
만들자고 제안했습니다. 특히 그는 일본, 한국, 대만, 홍콩, 중국, 아시안 지역의 통합을 위한 아시아 공동통합까지 제안했습니다. 이렇듯 하토야마는 어떻게 보면 동아시아로의 귀환을 설파한 셈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하토야마 전 총리의 이 동아시아 공동체 구상은 미국으로부터는 반미사상 아니냐라는 오해를 받았고 중국으로부터는 철저히 외면당하고 말았습니다. 하토야마 전 총리의 정치 철학에서 안중근 의사의 사상 그림자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동아시아 공동체, 공동화폐, 항구적인 안전보장의 틀을 내세웠는데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안중근 의사의 이른바 하토야마 버전을 만납니다. 실로 안중근 의사 의거 100년 만의 일입니다. 여러분, 이 평화의 길은 멀고도 험난합니다. 인류사회의 평화와 번영은 새로운 위기에 봉착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패권 대결로 지역 안보와 세계 평화가 크게 위협받고 있습니다. 미중 간 패권 충돌이 언제, 어디서, 어떤 행태로 분출될 것인가라는 문제가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동아시아 평화와 관련하여 중국 문제부터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중국이 강성해질수록 초중화 민족주의가 더 세지고 있습니다. 중화주의는 강대국의 지위에도 불구하고 자기 우월적 신념에 도취되어 스스로 중국이 세계 속에서 고립되는 현상을 자초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세계 패권을 추구하는 강대국이지만 아직까지 21세기 인류 사회를 이끌어갈 보편적 가치, 규범, 도덕 등 문명사의 메시지를 전한 적이 없습니다. 중국처럼 거대한 제국이 인류 사회에 대한 포용은커녕 위압적이고 폐쇄적 체제로 나아가는 모습이 무척 안타깝습니다. 중국의 장구한 역사, 깊고 웅장한 문화와 전혀 어울리지 않습니다. 예치와 조화를 강조하는 중국 전통 사상의 회복이 절실한 시대입니다. 여러분, 이점에서 잠시 우리는 독일의 철학가 임마누엘 칸트의 영구평화론을 잠시 언급하고 싶습니다. 칸트는 이 세계 평화를 위해 모든 국가의 정치 체제는 공화정이어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말하자면 칸트는 이 영구 평화를 위한 제1의 확정 조항으로 공화정을 내세웠습니다. 칸트의 평화사상은 오늘날 민주주의 체제가 전쟁을 예방하거나 최소화한다는 민주평화론의 선구가 됐습니다. 물론 민주공화국이 다른 나라와 싸운 경우는 많습니다. 그러나 민주공화국 간 전쟁의 사례는 발견하기 힘들죠. 이런 점에서 칸트의 평화를 위한 공화국 맹제는 지금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그러나 세계의 모든 나라가 공화정으로 확립되기를 기대할 수는 없기 때문에 딜레마가 있습니다. 이에 칸트는 세계시민 그리고 세계시민법에 기대를 걸었습니다. 두루 알다시피 전쟁과 평화의 문제는 대개 국가 중심적 접근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국가 행위는 항상 도덕과 무관하게 국가 이익을 최우선 가치로 삼는 국가 이성의 준칙에 따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칸트는
평화를 위해 국가 넘어 세계 시민의 존재와 세계 시민법의 기대를 품은 것으로 이해됩니다. 지금 우리는 이 동아시아와 세계 평화를 위한 세계 시민, 즉 코스모폴리탄으로서의 자각과 역할을 되새겨야 할 때입니다. 이에 세계 시민의 연대인 평화를 위한 역사 NGO의 역할과 활동에 그는 기대가 잠옷 큽니다. 현재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그리고 동아시아 지역에서의 안보 위기는 세계 평화와 인류 공동의 미래에 짙은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습니다. 동아시아 지역의 안정과 평화의 관점에서 이 한반도 위상은 매우 독특합니다. 한반도는 지정학적으로 대륙 세력과 해양 세력의 교두보가 되면서 강대국 패권 싸움의 희생양이 되어 왔습니다. 한반도의 분단은 19세기 제국주의와 20세기 냉전 체제의 유죄입니다. 한반도의 분단선은 한반도에서만 그치지 않습니다. 한반도 분단은 미국과 일본의 해양 세력, 중국과 러시아의 대륙 세력의 진영 간 갈등과 대결의 단청선입니다. 한반도의 분단 구조 위에서 동아시아의 안정과 평화 구축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한반도의 통일이야말로 동아시아의 평화와 공동 번영의 미래를 가능케 합니다. 통일 한반도는 동아시아 국가들의 평화와 공동 번영의 흡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이에 먼저 우리 남북한 공존과 상생관계 수립, 그와 함께 북한의 북미, 북일 관계 정상화가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북한은 비핵화에 보다 전향적이고 타협적인 태도로 나와야 합니다. 여러분, 이 동아시아의 평화와 미래를 얘기하기에 앞서 한중일 삼국 사이의 단절과 상호 불신의 현실을 외면할 수는 없습니다. 특히 서로 다른 체제와 역사 문제에서 간극이 매우 큽니다. 그럼에도 공통인식과 이해의 폭을 넓혀 나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먼저 체제와 이념 문제에 대한 상호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인권 문제만큼은 근대 문명 사회가 성취한 가치와 규범으로 존중되어야 합니다. 국가 주권은 물론 근대 국가의 존립 근거입니다. 인권 외면뿐만 아니라 인권 개념조차 거부하는 방패로 국가 주권을 내세우면서 내정 불간섭 원칙을 강조하는 행태는 마땅히 비판받아야 합니다. 다음으로 역사 문제입니다. 역사에 대한 성찰적 인식이 요청됩니다. 과거 역사 속에서 동아시아의 문제가 올바르게 해명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모색이 역사 화해로 가는 길입니다. 이웃 국가들의 극악한 가해자였던 일본의 보다 진지한 성찰이 기대됩니다. 일본은 태평양 전쟁의 전범 국가이지만 독일과는 달리 전후 처리 과정에서 특혜와 면죄부를 받았습니다. 한국 전쟁 중 미국이 주도한 샌프란시스코 광화조약으로 일본이 반공진영의 보루가 되면서 과거 청산 문제는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 일본은 불편한 과거를 아예
지워버릴 뿐만 아니라 한국 식민 지배가 나쁜 것이라는 자학상을 버려야 한다라는 정치인의 망언까지 서슴지 않는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전범국가에 대한 면죄부가 일본의 성찰적 역사 인식의 싹을 잘라버렸던 것입니다. 중국의 역사관이나 역사 왜곡의 문제도 돌아봐야 합니다. 중국은 서양 열강에 대한 설욕 의지를 다지면서 중화적 세계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과 우려를 불식시켜야 합니다. 중화적 역사관은 동북공정을 비롯하여 이웃 국가의 역사를 침탈하는 만행으로 나타났습니다. 중국의 치욕 극복과 설욕을 통한 패권국가 전략도 동아시아의 평화와 공동을 미래를 위협하는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외세 침탈에 의한 순환의 역사와 피해자의식을 강조하면서 배타적인 반외세 논리가 정당화되어 왔습니다. 이에 반일, 친일, 반미, 친중, 반북, 친북 프레임으로 진영 간 대립을 초래하여 이 극심한 자아 분열상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습니다. 그러나 진영 논리에 매몰된 반외세 논리와 시대착오적인 자주의식 등은 넘어서야 합니다. 동아시아의 평화와 미래의 한 축을 담당할 한국의 역할과 위상을 살펴봐야 할 때입니다. 이 동아시아 상국은 공통점 못지않게 상호 배타적이고 신뢰 형성의 토대가 약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공간적 차원에서 동아시아 지역국가라는 한중 이런 동아시아 지역국가라는 운명적 정체성을 누구도 거역할 수 없습니다. 동아시아의 평화와 미래를 위해 모두 동아시아로의 귀환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이에 안중근 의사의 동양평화의 선구적 의의와 하토야마 전 총리의 동아시아 공동체 제안이 적극 검토될 필요가 있습니다. 평화는 인류의 숙명적 과제입니다. 역사 화해와 평화로 가는 길에 세계 시민사회의 의지와 역할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저는 세계 시민교육적 과제에 대해 몇 가지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이 전쟁과 평화의 문제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필요합니다. 지금 우리는 국가 간 무력 충돌과 전쟁을 넘어 핵무기, 팬데믹, 그리고 기후 생태 환경의 위기 앞에 마주 섰습니다. 이는 전통적인 평화 차원을 뛰어넘는 인류 문명과 인간 종의 지속 가능성마저 위협하는 생명 안보의 위기입니다. 세계 시민사회가 경종을 울려야 할 때입니다. 둘째, 평화와 역사 화해의 문제에서 국가 중심적 접근에서 벗어나야 하겠습니다. 세계 시민의 주도 아래 학술, 문화예술, 스포츠 등 비정치 부문의 온-오프 라인을 통한 교류협력의 활성화를 추구해야 합니다. 상호 존중의 역사 인식을 배양하는 상국의 청년 학생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이 기대됩니다. 이는 안중근 의사가 상국 공동군단 편성을 구상한 데 부합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셋째, 민족주의적 앵글을 자제해야 합니다. 과도한 민족주의는 동아시아 역사 화해를 어렵게 하며 상호 공존의 영역을 협소하게 만듭니다. 특히 동아시아 삼국을 제로섬 관계로 보는 가해자 대 피해자 구도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일본은 동아시아의 평화와 미래를 위한 보다 깊은 과거사 성찰이 요구됩니다. 중국은 책임대국으로서의 세계적 역할을 추구하면서 닫힌 사회를 넘어 동아시아의 평화와 미래를 함께 열어가야 합니다. 한국은 피해자, 약자의식의 지향과 함께 선진국의 품격에 걸맞는 위상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넷째, 세계 시민교육은 반드시 인류 문명의 보편적 가치를 강조하는 교육이어야 합니다. 특히 인권 가치의 강조가 바람직합니다. 문명사회의 보편적 가치와 규범인 인권을 국가의 주권 논리에 매몰시켜서는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안중근 의사의 동양평화회 구상을 이어받아 아세안과 세계 시민이 주도하는 세계평화 시민회의, 즉 글로벌 시티즌 포럼 on 피스의 설립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한중일 그리고 북한, 미국, 대만, 러시아, 몽골, 인도, 베트남, 필리핀, 싱가포르, 호주, 말레이시아 등 동남아와 태평양 국가들의 비정부 시민단체의 연대 구축을 통해 평화와 생명 안보를 위한 회의기구인 세계평화시민회의의 설립이 요망됩니다. 여러분, 동아시아 지역에서의 포성과 무력 충돌은 세계대전으로 비화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인류 최악의 시나리오는 결단코 거부되어야 합니다. 오히려 동아시아 지역이 평화와 인류 공명의 허브로 거듭나야 합니다. 안중근 의사의 동양평화론은 역사 화해와 평화를 위한 선구적 구상이었습니다. 세계사적 의미가 무척 큽니다. 동양평화와 세계평화를 위한 세계 시민의 의지와 적극적인 실천이 기대됩니다.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조민 박사님께서 그 안중근 의사의 동양평화론을 어떤 정리를 잘 해주셨고, 그리고 안 의사의 동양평화론 이거 리순 감옥에서 했던 걸 구술한 거라서 좀 짧습니다. 짧은데 그 내용을 갖다가 굉장히 길게 한 권의 책처럼 이렇게 풀어서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안 의사가 오래 살아셨다면 아마 이런 책을 쓰시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발표하는 걸 들으면서 느끼는 거는 우리가 물론 안 의사님의 그 사상이라는 게 짧은데도 놀라운 거는 우리가 보통은 사람을 자기를 사형 선고를 내린다 하면은 그 원망과 미움이 많은데 어떻게 사람이 원망하는 것보다 어떻게 저 나라하고 우리하고 잘 살면 좋겠다. 상대방을 이렇게 안아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보면은 안중근이라는 사람이 참 큰 사람이구나. 이 토마스 안중근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큰 사람이라고 생각을 들고, 그게 바로 우리가 여기서 모여서 그 안중근 의사의 이야기를 듣는 그 이유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우리 패널리스트들이 저희가 이제 4분 정도 세계 각국에서 오셔서 코멘트를 하시게 되는데, 오늘은 4분의 순서를 조금 바꿔야 되겠습니다. 저희가 그 샌디 교수님이 인도에서 오신 샌디 교수님이 조금 일찍 하고 쉬고 싶다고 하셔가지고, 그러면은 먼저 샌디 교수님이 먼저 하시고, 그다음에 카토 케이키 교수님, 그다음에 버나드 카르카닐라 교수님, 그다음에 유바다 교수님, 이런 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패널리스트 4분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샌디 쿠마르 미시라 교수님은 그 인도의
자와할랄 네루 대학교 교수님이십니다. 여기서 동아시아 센터에서 담당하고 계시죠. 그리고 두 번째 하실 카토 케이키 교수님은 히토츠바시 대학교에서 지금 교편을 맡고 계시고요. 그다음 세 번째 담당하실 버나드 카르가닐라 교수님은 지금 필리핀 대학교에서 교편을 맡고 계십니다. 그리고 네 번째 패널리스트로 참가하시고 계시는 유바다 교수님은 현재 고려대학교에서 한국사학과 교수님으로 학생들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러면 먼저 샌딥 교수님의 코멘트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Good morning, everyone. I think it's noon almost. I'm really happy to participate in the 10th Yaksa NGO Sege Deve. Thank you very much for inviting me. And I'm part of a panel in which we have been discussing about An Jung-eun Sansenim. So An Jung-eun, he was a very important personality, and I think you can see that 조민 선생님 말씀대로 우리 길게 그분 여러 가지 설명을 드렸는데, I think we understand that there are different facets of his ideas, and all those ideas they were not able to get developed very much. He died very early. He was actually, in a way, he was hanged. He was killed by Japanese authority. So if he would have been alive, I think he would have given more ideas and more, you can say, articulate form of these ideas, how to make that possible. I think three things very important he said. He talked about peace conference between Japan, Korea and China. He talked about common currency banking system. He talked about common military, common corps. And probably these three are, even now, lots of scholars in translation, they talk about common security, common economy, and building a community, common community. And these are the three ideas which lots of scholars they have been talking about, and create a global citizenship kind of thing. So I think he was very, very visionary, very profound in his thinking. And I think unfortunately we need to do more research about his ideas. In India, suppose, like lots of people, they don't know much outside Korea, especially in my side, like South Asia. People, they don't know about An Jung-eun Sansenim, except that he killed Ito Hirobumi 1909 in Harvard. That's all they know. They don't know that there is a peace plan, a important treaty which he wrote. So I think we need to do more research, more, you can say, deliberation on this. I would like to, because many things Chomin Sansenim Walle Masum Hassan and there. So I'll just take 4-5 points I will raise. First thing actually about violence. Because in Indian politics, we have also a history of violence and non-violence. Because in Indian freedom struggle, our very famous leader Mahatma Gandhi, he was a propagator of non-violence. And other, you can say, important freedom fighters like Bhagat Singh and others, they were supporters of violence. I think we need to understand violence has also lots of facets actually. When somebody is, you can say, brutalized, somebody is basically given injustice, and there's no mechanism through which the person could address that. Sometimes violence comes out of that. So that's why I don't think that An Jung-eun's killing of Ito Hirobumi was a personal, you can say, criminal act of anybody, I think. We need to understand violence in a much broader sense. If you go and study Indian Hindu tradition, actually we have two words actually. One is basically marna, kill somebody. And another is actually vad. That if there's a evil over there and it cannot be fought actually, then you don't have other option but to kill the evil. So this is basically a very important point which I would like to, even Mahatma Gandhi, when actually he was asked that what do you say, when he was alive, Mahatma Gandhi, and when he was asked that what do you say about An Jung-eun, he was killing Ito Hirobumi.
So he said, look, because of Ito Hirobumi, more than 20,000 Korean people, they died. So 20,000 people were killed by Ito Hirobumi and Japanese policy. So I think I can't criticize An Jung-geun because of that. Though he did not support violence, but he never criticized An Jung-geun's act in Harbin. So that's one thing I would like to say. The second point, I think, which is sometimes mistaken, that he was talking about yellow race. I think Cho Min Tansanim also, he emphasized. Actually, he wanted a kind of, probably he used a different word, but his ideas were not only China, Japan, Korea, but even going up to India, Thailand, Vietnam. When he was talking about all these, even he went to say like Christian association. So he was basically, in a way, trying to create a East Asian community, or say, trying to, you can say, understand that East Asians in India, you must be known about Rabindranath Tagore. Tagore actually is very famous in Korea because he wrote East Asia Slam, Korea. I think it's a very important that he also talked about this East Asian civilization and how they are different from Western civilization. We try to live in harmony with nature, whereas actually Western civilization, they want to control nature. I think An Jung-geun's that idea also, creating an East Asian community, must be understood properly. And I think a very important point I would like to say, that how to blend nationalism and internationalism. Actually, again, Tagore, if you read Indian literature, if our nationalism is based on humanism, then I think nationalism and internationalism, they are not contradictory ideas. But if we miss humanism, then I think nationalism becomes a difficult, you can say, proposition. I think An Jung-geun, he tried to say that he never hated Japan as such. He hated certain leaders, but not Japan. So I think he had a very interesting, and I think the last point I would like to say, that when US and China contest has been happening, the global politics, especially in Indo-Pacific, I think An Jung-geun's idea, they can provide a third way. We have one way which China has been following, another way which American, Quad and Indo-Pacific country, they have been doing. But there could be a third way in which we can create Asian community, Asian connectivity, and through which we can create peace and stability in this region. So An Jung-geun's ideas are really very important, and I think I wish I could have more time to speak about, but I think I have raised certain 4 or 5 points in my, you can have the document with you. You can go through this, and I will stop myself here. Thank you. 샌디 교수님이 그 인도하고 비교해가지고 인도에서의 무슨 그 이 간디 철학이라든지 이런 거 갖고 그 안중근하고는, 안중근의 경우는 뭐 이렇게 이토를 갖다가 암살한 것도 있지만 그것을 갖다가 그 간디가 주장하는 논바이런스, 비폭력하고 완전히 모순되는 건 아니다, 이런 말씀도 하셨고요. 그래서 인도인의 관점에서, 그리고 그 옐로우 레이스라든지 이런 것들도 단지 동양이라는 게 동아시아를 말하는 게 아니고 사실 인도까지 포함한 그냥 넓은 의미의 동양의 이야기다, 이런 등등의 그 인도 학자의 관점에서 안중을 어떻게 볼 것인가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네. 그러면은 다음 패널리스트로 가토 케이키 히토츠바시 대학 교수님 소개합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네, 가토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토론문을 읽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초민 교수님께서 발표하신 내용을 듣고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선생님은 안 정근의 동양 평화론이 가지는 의미를 세계사적 시점에서 고찰을 해주시고, 동양 평화론이 현대에도 유효한 선구적 사상임을 지적하셨습니다. 나아가 오늘날 동아시아의 상황을 역동적으로 분석해 안정근의 동양 평화론을 토대로 한 평화 구축 방법을 제기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일본인의 그 안중근 인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일본의 고등학교 교과서에서는 그 안중근의 이름을 그 확인할 수 있습니다. 1980년대까지는 그 거의 다루어지지 않았지만 그 이후에 교육을 받은 30대 이하의 세대들은 안중근의 이름을 그 한 번 정도는 그 들어본 적이 있다고 할 수 있으며 이토 히로부미를 그 사살을 했다는 그 사실 자체는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인의 그 안중근 인식에 큰 문제가 있다고 지적할 수밖에 없습니다. 2014년 1월 그 당시 아베 신조 정권의 간반 장관이었던 스가 요시히데 히데요시라고 그 써버렸지만 요시히데입니다. 스가 요시히데 전 총리는 그 안중근을 그 테러리스트로 규정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인식은 일본 사람 사이에서 널리 퍼져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많은 일본 사람들은 그 한국 측이 식민지 지배에 대한 비판적 목소리를 내는 것을 일본에 대한 부당한 공격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3.1운동 100주년이었던 2019년 3월에 일본 정부 및 일본 언론은 그 3.1운동을 기념하는 그 한국 측의 움직임을 그 반일이라고 그 공격했습니다. 마치 일본이 피해자인 것처럼 행동한 것입니다. 한국에서 피해자 코스프레라고 하는데 바로 그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처럼 일본 정부와 일본 시민들은 그 일본에 의한 조선 침략과 그 식민지 지배의 문제성을 그 인식하고 있지 못합니다. 가해 역사에 대한 반성이 확립되지 않은 결과로서 안중근으로 대표되는 일본에 대한 정당한 항의나 조한의 역사적 이의를 그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그 조민 선생님이 소개해주신 것처럼 그 안중근이 내가 이토 히로부미를 그 소아 죽인 것은 대한 독립전쟁의 한 부분이요. 내가 일본 법전에 소개된 것은 그 전쟁에 패배하여 포로가 된 때문이다. 눈과 같이 전술한 부분은 그 일본 사회에서 널리 알려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독립전쟁 한 부분이라고 하신 것이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선생님이 발표에서 지적하신 토양 변화론의 세계사적 이의를 그 일본 사회에서 공유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그 일본 측의 책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일본인으로서 그 먼저 이미 안중근 의사가 지적했듯이 한국과 중국에 대해 극악하고 무도한 가해자였던 일본에 보다 진지하게 진지한 손찰이 기대된다고 하신 그 교수님의 지적을 무겁게 받아들입니다. 동아시아의 그 역사 문제는 그 가해극인 일본이 가해 행위의 불법성을 인정하고 사죄와 배상 그리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지 않는 한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정후처리 과정에서 일본이 가해 책임을 면제받았다는 지적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나아가 일본 측이 1965년에 한일 기본조약, 한일 정국공협정을 통해 식민지 지배의 법적 책임과 그 마주하지 않은 것도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남한뿐만 아니라 북한에 대해서도 식민지 지배 책임을 다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그 인권이라는 가치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께서 결론 부분에서 언급해 주신 그 세계 시민 교육 쪽 과제는 많은 참고가 되었습니다. 특히 세계 시민 교육은 반드시 인류 문명 사회의 보편적 가치를 강조하는 교육이어야 한다. 특히 인권 가치를 강조해야 한다. 문명 사회의 보편적 가치와 기본인 인권을 국가의 주권 논리에 매몰시켜서는 안 된다고 지적하신 부분에 감명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문제 제기를 일본 사회의 상황에서 적용해 보았을 때 일본 사회의 인권 의식이 결여되어 있음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일본 사회에서도 인권의 위를 부정하는 사람은 거의 없으며 일부 우이그를 제외한다면 누구나 차별이나 헤이트 스피치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말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일본인들은 강제동원과 일본 위안부 문제 피해자들의 인권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인권은 중요하다, 차별을 좋지 않다고 말하면서도 인권 문제의 본질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인권이라는 가치가 표면적으로만 받아들여지고 있는 일본 사회의 상황을 타파하기 위해서는 반제국주의적 입장에 서서 가해 역사 실때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일본이 이런 상황이 되어버린 이유의 하나가 특히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달하는 것, 특히 피해자가 겪은 경험을 전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재 일본의 상황과 관련해서는 민주주의를 민중의 힘으로 쟁취한 적이 없다는 역사적 배경의 영향이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민 교수님께서는 국가 단위가 아닌 시민에 의한 활동과 전용과 학생 교류의 중요성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저도 이 점에 동의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일본의 학생 시민들의 활동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저는 2021년에 세미나 소속 학생들과 지도 학생들과 같이 한일의 답답함과 대학생이 나라는 책을 출판했습니다. 이 책은 일본 사람이 마주하는 일상적인 이문에서 출발해서 식민지 지배의 문제를 해소하고 일본이 가해 책임과 마주할 필요성을 제기한 책입니다. 학생들 노력이 결심을 맺어 역사 문제를 다룬 책으로 그리고 일제 감정의 역사 반성해야 한다는 지장을 하는 책으로서는 드물이라고 생각하는데 일례적으로 총 10,000부를 넘는 판매고를 기록했습니다. 독자들에 위한 자발적인 책 모임도 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대학원생과 회사원이 된 지금 독자들의 따뜻한 응원과 요청에 힘입어 소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11월 달에 발행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지금 저는 연구년을 1년 동안 한국에서 연구하고 있는데요. 우리 학생도 같이 교환학생으로 서울에 오고 있고요. 같이 지금 일본 관광객들이 이용할 수 있는 서울의 역사 가이드북, 역사책을 만들고 있습니다. 내년에 그것도 출판하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일본 사회에서 가해 역사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확산되는 것이 시민과 학생, 청년에 위한 국제 교류의 기반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작은 움직임에 불과하지만 앞으로도 학생들, 시민들과 함께 가해 역사를 배우는 공간을 높여 나가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카토 케이키 선생님 교수님께서 안중근 발표에 관해서 일본 측에서는 어떻게 보는지에 대해 말씀을 좀 하셨는데 일단 뭐 세 가지 정도로 이야기하셨어요. 그러니까 일본 고교 교과서 등에서 아직까지 인식이 정확하지 않다. 안중근에 대한 인식이 정확하지 않다. 뭐 아베 같은 경우는 뭐 테러리스트로 규정하는데 그것은 잘못이다. 이것은 그 독립 전쟁과 전쟁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리고 안중근에서도 스스로 갖다가 전쟁을 하는 사람은 포로라고 생각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 지적을 다시 한번 해줘야 될 것 같다. 두 번째는 역시 일본 측의 책임이 좀 꽤 크다. 이런 이야기도 지금 하셨고요. 세 번째는 국가와 국가 간의 민족과 민족 간의 이런 대립을 하기보다는 시민사회에서 서로 연대해가면서 이야기를 좀 나눠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점에서 카토 교수님도 그 학생들하고 같이 책을 갖다 묶어서 낸 적이 있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보니까 히로가루 니칸노 뭐야 또 와타시타치라는 책인데 일본에서 이런 사회과학 책으로 들은 꽤 많이 팔렸다고 그러니까 어쩌면 이 책도 한국에 좀 소개해가지고 번역해서 소개하면은 많은 분들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뭐야가 무슨 뜻입니까? 답답함. 그러니까 니칸 관계, 한일 관계가 답답하다. 그런 이야기를 갖다가 해서 일본에서는 꽤 많이 팔렸다고 합니다. 예. 그러면 세 번째 패널리스트로 필리핀 대학교의 버나드 카라다가닐라 교수님을 모시겠습니다. Mr. Moderator, fellow panelists, ladies and gentlemen, the Philippine delegation congratulates Yang Mi Kang, Kang Sung Ho, the History NGO Forum for Peace on the 10th anniversary of our conference. Mabuhay. Blessed are the peacemakers. So like Mother Teresa, Nobel laureate in 1979, Patriot Anne was Catholic, a member of the Roman Church. Like the Dalai Lama, Nobel Peace laureate in 1989, Patriot Anne was concerned with nationhood. Like all the other Nobel Peace laureates, the specific weight of the action of Patriot Anne has contributed to general peace. Unlike Gavrilo Princip, however, Patriot Anne's bullet did not lead to World War II. That would come later. Unfortunately, we here now today are at the cusp of World War III. 1909, when Patriot Anne's bullet hit a Japanese VIP, it was the 10th year of the Philippine-American War. And the Philippine-American War was just one of the arenas of the confrontation between modern imperialism as it was rising. So the Philippine-American War was not just a one-on-one confrontation between the Filipino people or the American people, but it was more. It was part of the confrontation between imperialism and anti-imperialism, which even continues today in our 21st century. And we know that racism is an integral part of imperialism, which we are also battling today. It has also been mentioned by the excellent elaboration by Director Chomin that one of the suggestions is for a common bank. Well, we do have a global bank today. It's called the World Bank. And along with its twin, the International Monetary Fund, these two multilateral financial institutions have been seen as instruments of financial capitalism, which is the highest stage of capitalism. And so with the Asian regional clone, the Asian Development Bank, which is headquartered in the Philippines. So if you want progress, we must go back to 1945 to the formation of the Bretton Woods system so that we may have a global people's bank
in the same way that we want a global people's peace. It has also been mentioned that the Pope, the Bishop of Rome, must play a role. Well, the incumbent Bishop of Rome, Pope Francis, has been performing his role as a global religious leader. However, as early as 2015, he had already said that in many ways, a third world war is already happening. It has also been mentioned in the excellent talk and written work by Director Cho Min, of course reflecting on Patriot Ann, that we should have regional organizations here in East Asia, both Northeast and Southeast. But we do. It's called APEC, the 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 So shall we now have an Asia-Pacific People's Cooperation for Peace? Except that the APEC may also be part of the project of neoliberalism, as with the World Bank and the IMF and the World Economic Forum. Director Cho Min, again reflecting on Patriot Ann, has mentioned the third leg of the French Revolution. Of course, we are for liberté, égalité, and fraternité. And besides the United Nations, we should have world brotherhood. But there does exist global fraternities. I myself am a fraternity man representing Pi Sigma. But what global brotherhoods are there at the moment? Well, you have the free and accepted Masons. Freemasonry, which is much, much older. You have the Bilderberg meetings, a fraternity of elites from Europe and North America. So, shall the working classes of East Asia have their own fraternity? Bitcoin is the global currency today, but that comes from the private sector. So, is there a new world order? Do we want to revive a dying world? Or do we want a real world, a brave new world of peace? So today, we must clear the path for that tomorrow. But remember, there are obstacles along the way. Will it be a world of countries or a world of corporations? One factor that has not been mentioned, although terrorism was mentioned, how can we have peace in East Asia when the presence of organized crime is a source of instability? Next, please. So organized crime must be eliminated because there are also barriers to peace. Next, please. And are we looking at another great recession? Because the world dodged a bullet in 2008. You do not create peace by bailing out Wall Street. Also, how come there is what is called the Nazi chick in East Asia? Why do teenagers cosplay the uniforms of the NSDAP, of the National Socialists? So, it is the 21st century. It is the age of ChatGPT. It is the age of global gaming. And Korea is one of the places for e-games. So, is this the future that we are looking at? So, in the age of these games,
how come we have avoided giving peace to the farming fishermen? How come we avoided giving peace to the entrepreneurs who are being stepped on by Godzilla firms? How come we avoided giving peace to the working people? So we know from World War I and World War II that these are sources of instability. If they remain, there shall be World War III. And so, we, the Hunters ROTC Historical Society, support the initiative for a Global Peace Forum, and we will continue to support and partner with the History NGO Forum for peace in East Asia. In conclusion, Patriot Ant's action reminds me of the oath of the Green Lantern Corps. In the brightest day, through the blackest night, no other league shall shed its light. Let those who worship evil's might beware my power. Green Lantern's light. Thank you and mabuhay. 카르간일라 교수님께서 그 안중근에게 그 영감을 많이 받으셔서 지금 동아시아의 진정한 평화를 위해서 어떤 제도적인 문제가 있는지를 갖다 열거를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예컨대 지금 제대로 된 IMF도 역할을 제대로 못한다. 라든가 아니면은 에이펙이라든지 많은 현재 있는 존재하는 조직들이 진정으로 안정근 의사가 꿈꾸는 정도의 레벨까지는 못 올라와 있다. 그런 점에서 노동자라든지 그다음에 시민사회라든지 농민이라든지 아래에서 이렇게 국가 부분이 아닌 아래에서 그 글로벌 프라테니테 이런 것 갖다가 강화하는 그 우애를 강화하는 노력을 해야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럼 네 번째 패널리스트로 고려대학교의 유바다 교수님을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고려대학교 한국사학과에서 공부하고 있는 유바다입니다. 잠시 좀 소개를 해드리자면요. 제가 지금 여기 지금 소속은 고려대학교 한국사학과로 돼 있습니다만 또 한편으로 볼 때는 지금 현재 고려대학교 아세안 문제 연구원 비교사 연구센터 산하의 근대자료 연구실장을 맡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제 아세안 문제 연구원 차원에서도 이번 또 대회에 참가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한 또 저로서는 또 한국 근대사 전공이기도 하고 한 2, 3년 전에 안중근 사건에 대한 이제 국내 언론 인식 가지고 논문을 쓴 적도 있습니다. 아마 그래서 토론을 불러주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 또 말씀드리자면은 제 프로필을 아마 보시면은 동학농민혁명 기념재단에서 이제 근무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동학 관련해 가지고 계속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 점에서 조금 되었습니다만 사실 저도 이제 공부하는 입장에서 볼 때 조민 선생님께서 젊은 시절에 동학농민 전쟁 내지 동학농민 혁명에 대한 또 공부를 하시고 논문을 쓰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한 3년 전에 북한의 동학농민 혁명 최근에 인식 가지고 논문을 쓴 적이 있는데요. 그러면서 선생님 논문을 많이 참고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오늘 이렇게 선생님을 처음 직접 만나 뵙고 그리고 오늘 또 선생님 글에 대해서 토론을 하게 돼가지고 오늘 또 영광된 자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소개는 이 정도로 하고요. 이제 그럼에도 본격적으로 토론자의 이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 좀 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전제로 말씀드릴 것은 물론 뒤에 뭐 많은 내용을 썼습니다만 오늘 이 자리에서 안중근의 동양 평화론 그 중에서 특히나 이제 동양 평화해라는 어떤 이제 키워드를 추출해 가지고 오늘날의 동아시아 세계에서의 어떤 새로운 이제 미래로 이제 대안을 제안하신 점이 아마 이제 오늘 기조 발표에서의 이제 가장 핵심적인 주제이고
아마 어떻게 보면 이 3일간의 모든 이제 활동들을 아우르는 관통하는 그런 이제 미래로의 이제 대안 제시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점을 전제로 하고요. 이제 그러면서도 이 글을 통해서 그리고 또 이 글에서 조금 더 좀 보완되거나 아니면은 좀 더 좀 다른 차원에서도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에 대한 이제 어떤 좀 내용 설명을 좀 하는 그런 시간을 잠시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예, 토론문을 보시면은 이제 뭐 내용 이해가 금방 되실 텐데요. 네,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크게 한 두 가지 지점에서 이제 토론문을 썼는데, 첫 번째로 선생님께서 소개하신 안중근의 청치서 중에 이제 주목할 만한 대목이 있습니다. 뭐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동양 평화회를 조직하자는 건데요. 피스 컨퍼런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발표문에서는 오늘날 유럽 연합 즉 EU의 이제 선구적 모델이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뭐 저도 뭐 일리 있는 지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유럽 연합이 생기기 전에 오히려 100여 년 전에 미리 이야기했던 점, 그리고 그것을 다시 동아시아 세계에서 구현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한 점에서 매우 이제 획기적이라고 볼 수가 있죠. 저도 뭐 상당 부분 이제 동감을 합니다만, 다만 이 토론문에서는 여기서 안중근이 제시한 이 평화회라는 것이 굳이 이제 국제법적인 이제 개념으로 말씀드리자면은 EU 즉 유럽 연합은 국가연합입니다. 국가연합. 다른 말로는 이제 컨페더레이션이라고 얘기하기도 하는데요. 상당히 이제 국제법적 개념이죠. 근데 이런 이제 국가연합 체제를 뭐 1909년도 당시에 과연 구상했었는지, 물론 이제 그렇게 뭐 아주 다른 형태는 아니고 비슷한 형태이긴 하겠습니다만, 일단 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오히려 이때 이제 1909년도 당시에 평화회를 이야기했다면, 이것은 1899년, 1907년 두 차례 걸쳐 개최된 헤이그 만국 평화회의를 이야기했을 가능성이 오히려 더 크지 않나 싶습니다. 제가 뭐 다시 그렇게 썼습니다만은 만국 평화회의는 당시에도 만국 평화회라는 5글자로 지칭되기도 합니다. 뭐 사료적인 근거를 말씀드리자면 통감부 문서에도 뭐 이런 이제 언급들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피스 컨퍼런스라는 거는 당시로서는 그냥 헤이그 만국 평화회의를 이야기를 합니다. 뭐 이를테면 제2차 헤이그 협약은 이제 파이널 액트 오브 더 세컨드 피스 컨퍼런스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이제 평화회의가 되는 거죠. 따라서 안중근이 말한 동양 평화회는 헤이그 회의가 아닌가 싶습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한국사 부문에서 이제 헤이그 회의 얘기할 때는 보통 이제 고종의 특사 파견, 그리고 이제 뭐 이준열사의 이제 분사 회의에 참석하지 못했던 그런 안타까운 일본의 방해, 어떤 이제 독립운동사적인 차원에서 보통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근데 다른 한편으로 보면 이제 세계사적인 차원에서 좀 주목을 해보자면은, 이때 이제 만들어진 헤이그 만국평화회의가 이후에 이제 다시 1919년도에 1차 대전을 이제 종결지은 파리평화회의, 이것도 피스 컨퍼런스입니다. 그리고 45년도 이후에 이제 국제연합의 기원이 된 점에서 매우 중요한데요. 근데 이제 당시로서 볼 때는 적어도 1909년 시점이라면은 어떻게 보면 오늘날의 이제 유엔의 전신이 되는 헤이그 만국 평화 회의를 오히려 이야기한 쪽이 아닌가. 그러니까 선생님께서 제시하신 국가연합의 사례, 즉 EU의 사례도 뭐 일면 타당성이 있습니다만, 어떤 강력한 국가와 국가의 결합 형태인 국가연합보다는 오히려 오늘날의 이제 다자간 국제기구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국제연합 쪽에 훨씬 더 가까운 모델이 좀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런 점은 전적으로 결국에는 이제 아마 필자의 판단에 따라서 아마 글이 완성될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발표문에서 제시하는 초국가주의 지역 공동체, 방금 뭐 선생님 말씀하신 역시 이제 연합 체제하고도 이제 연결되는 건데요. 여기에 대한 이제 저의 의견을 남기고자 합니다. 여기에는 이제 하토야마 일본 전 총리의 이제 민족주의를 억제하는 동아시아 공동체도 제시되고 있는데요. 물론 저도
기본적으로는 어떤 이제 과도한 민족주의 반론은 그 누구에게도 이롭지 않다. 그 누구에게도 이제 불행을 안길 뿐이라는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긴 하나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다고 해서 이제 민족주의라는 특히나 이제 뭐 한국이 처한 뭐 역사적인 상황도 그렇고요. 뭐 앞으로의 이제 미래적인 상황도 그렇지만 과연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이라든가 뭐 그런 점들을 생각해 볼 때 과연 이를 억누르는 것만이 과연 능사인가라는 점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좀 의문을 좀 제기를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먼저 구조가 복잡합니다. 과연 지금 동아시아의 어떤 이제 평화를 저해하는 요소로서 과연 민족주의가 과연 그 책임을 온당히 지고 있느냐고 이제 질문해 볼 때 적어도 뭐 제가 보기에는 일단 표면적으로 동아시아 세계하면 한국, 중국, 일본을 얘기합니다. 근데 실제로는 한국, 중국, 일본만 있는 것이 아니죠. 현실적으로 지금 존재하고 있는 국가만 하더라도 한국, 북한, 중국, 대만, 일본 이 5개 국가가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이제 더 넓은 범위로 포함시키자면 이제 몽골, 베트남 정도까지는 최소한 이제 포함이 돼야겠습니다만 적어도 몽골, 베트남을 생각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한중일만 얘기하더라도 나라가 다 5개입니다. 그리고 이 나라들 모두가 지금 상호 지금 적대적으로 그것도 어떤 선명한 1대1 구도도 아니고 뭐라고 해야 되나요? 상당히 복잡다난하게 지금 얽혀 있죠. 그러니까 민족주의로 단순화시키기에는 같은 민족이라 하더라도 이를테면 남북한 같은 경우 체제 대결이 여전히 지금 존재하고 있고요. 뭐 지금 중국의 지금 양안 갈등도 마찬가지고요. 과연 이것이 과연 그러니까 민족주의 그 자체만으로 동양 평화를 해치는 것인지는 제가 볼 때는 아직 좀 불분명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 각자 처한 역사적 경험과 현실적 이해관계에 따른 이제 대립이 결국에는 근본적으로 작용하고 있는데 이를 그냥 무턱대고 억제하는 것도 제가 볼 때는 좀 곤란할 뿐더러 뭐 실제로 가능하지도 않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약간은 뭐 제 생각입니다. 정당성에도 좀 의문이 가는데요. 한국, 북한, 중국, 대만, 일본을 가르는 어떻게 보면 커다란 두 축 중에 하나가 이제 민족이라면 물론 민족 문제만으로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없겠습니다만 또 다른 하나는 이제 이념이라고 볼 수가 있죠. 뭐 쉽게 말씀드리자면은 뭐 자유주의냐, 뭐 공산주의냐, 뭐 이런 것이 이제 떠오르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민족을 억제한다면 이제 이념이 아마 이제 주요 문제로 부각될 겁니다. 여기서 제가 이제 한 가지 시의적인 말씀드리자면 어차피 발표문 자체는 시의적인 문제를 다루는 발표문이기 때문에 저도 여기 이제 한 말씀을 이제 더 좀 드리자면은 뭐 제가 뭐 특정하지는 않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가치 동맹이 막 거론되고 있죠. 물론 여기서 이제 가치는 이제 이념을 가리키는 것인데 뭐 이를테면 이제 한국, 일본의 각각의 이제 민족주의를 가라앉히고 자유 가치를 중심으로 동맹을 맺자 뭐 이런 이제 담론들이 최근 떠오르고 있죠. 근데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이는 결론적으로 이제 냉전적 사고 방식에 좀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결국 가치에 따른 어떤 이념에 따른 대결이 결국엔 또 이제 떠오를 것인데 그것만으로는 여전히 특히나 이제 이른바 이제 가치 내지 이념으로 대립하고 있는 동아시아 세계에서의 결국 대결을 결코 완화할 수 없고 오히려 이제 격화시킬 것이다.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 볼 때는 결국 민족을 억누를 때 결국 과거사의 어떤 책임이라든가 이런 문제로부터 어떻게 보면 이제 벗어나게 되는 좀 그런 문제로 가게 될 때 과연 그것이 이제 정당한가라는 점에 대해서 이제 의문이 들고 있고요. 이건 뭐 또 사족입니다만 뭐 일단 뭐 제가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제가 생각하는 것이 다 옳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제언만 드리는 것입니다. 이 발표문에서는 이제 중국 독재 체제 이제 문제점 언급되고 있습니다. 물론 저도 매우 안타깝고 심지어 특히 최근에 이제 중국이 이제 방처법을 이제 발효시키면서 이제 사실은 이제 저 같은 입장에서도 중국의 이제 발표라든가 이제 여행을 좀 쉽게 가지 못하게 되는 좀 그런 상황이 지금 됐죠. 근데 이제 여기에 대한 제 생각은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를 근데 중국 바깥의 사람들이 어떻게 해결하거나 어떻게 할 수 있는 어떤 성질의 것이 못 됩니다. 제가 볼 때. 오히려 중국 바깥의 사람들이 물론 이제 문제 제기는 할 수 있지만은
근본적으로 어떤 이제 중국이라는 이제 국가의 어떤 이제 운영 방침이라든가 정체성을 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 제기를 할 때 과연 그렇다면 이제 중국하고 과연 대화가 가능할 것인가? 제가 그렇다고 해서 지금 현재 중국이 하고 있는 행태가 좀 옳다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를테면 이제 방첩법을 통과시켜가지고 그에 대한 이제 대가를 치르게 되겠죠. 이를테면 하다못해 관광객들이 줄어든다든지 교류가 줄어든다든지 무역상의 이제 불이익을 본다든지 결국 그런 어떤 이제 상호작용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어떤 이제 중국의 태도 변화를 이끌어내야지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은 저는 일단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차라리 중국이나 북한 혹은 일본까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각자가 이제 추구하는 국가 이익이라는 것을 이제 현실로 받아들이고 이를 토대로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이 오히려 더욱더 빠른 방법이 아니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각국이 처한 서로 다른 입장과 서로 달리 추구하는 이익을 솔직히 인정하고 이를 이제 대화로 풀어나가는 방식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결국 이제 다시 이제 발표문으로 돌아와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런 점에서 물론 이제 EU와 같은 이제 국가연합 체제까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적어도 상호간의 대화를 촉구하고 지금도 현재도 뭐 이를테면 지금 현재 전쟁 중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국제연합의 안보리 상임 이사국으로는 지금 미국도 있고 러시아도 있고 중국도 있습니다. 전쟁 중이라도 대화 협의체는 있는 거예요. 바로 그런 점에서 볼 때 안중근의 동학 평화회를 통해 가지고 앞으로 동아시아 물론 역사 갈등 그리고 정치 갈등 그리고 국제적인 갈등 가운데서도 계속해서 협의하고 대화를 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그야말로 21세기판 동양 평화회를 추구해 보는 것이 오히려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토론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바다 교수님의 아주 열정적인 그 코멘트 잘 들었는데요. 요 코멘트는 꽤 인상적인 게 바로 직전에 카라가릴라 교수님께서는 조금 이상의 깃발을 좀 높이 올리셨다면은 요번은 안중근 의사를 갖다 해석을 했다 조금 더 땅으로 내려가지고 좀 더 현실주의에 가깝게 우리가 다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해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입장이 조금 바뀌어서 제가 듣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흥미롭게 들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조민 박사님 지금 코멘트들 나온 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들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네 분 말씀 감사합니다. 제가 특별히 컨트로버설 이런 논쟁적인 문제라기보다는 세 분께서는 자기 견해를 잘 개진해 주셨고요. 또 유 교수 같은 경우에는 조금 입장이 다르지만 우리들의 이해를 더 보완하는 이런 것이라서 오히려 감사드리고 싶고요. 유바다 교수님의 말씀에 하나 있는다면은 지금 중국 문제가 인류 전체의 딜레마입니다. 여기 좋다 나쁘다라는 측면이 아니고 현재 모든 인류사의 딜레마는 중국어로부터 나옵니다. 이 현실을 우리가 냉정하게 보면서 이것은 여러 분야에서 정치, 경제, 심지어 사회 문화 부분에서까지 이 중국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싸워야 하는 것이 우리 인류가 지금 맞닥뜨린 현실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유바다 교수님의 문제 제기는 우리 이해를 더 풍부히 하는데 도움되는 것이라고 보고요. 제가 이번에 이 안중근 의사에 대한 사상을 저도 연구 검토하면서 느낀 것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우리나라 지금 학계에서 안중근 의사에 관한 논문이 가장 많습니다. 순수 논문만 하더라도 A4 용지에 논문 목록을 적을 때 50쪽 이상이 나옵니다. 그리고 기념사, 축사 등등에서 3.1절, 8.15, 10월 26일 또는 여러 가지 안중근 기념 관련 재단에서 나오는 축사 기념사를 빼더라도 순수 논문이 가장 많은 이 부분이 안중근 의사입니다. 그럼에도 한국을 벗어나면 거의 모릅니다. 이게 문제예요.
예. 우리만 알면 뭐합니까? 우리만 분기탱천하면 무엇합니까? 이런 점에서 안중근 의사의 이 의거 당시에 중국에 이것이 많이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많은 민중들과 중국의 또는 지식인 사상가들이 동병상린으로서 이 안중근 의사를 기념하고 추념하고 했습니다. 그것이 제 글에도 나와 있는데요. 저는 2014년에 하루빈의 안중근 의사 기념관에 가봤습니다. 그 전에 박근혜 대통령하고 시진핑 국가주석하고의 의기투합 우리 박 대통령 요청에 의해서 만들어졌죠. 그 지금 폐쇄됐습니다. 그리고 우리 민족 혼을 일깨우는 윤동주 시인의 생가도 폐쇄됐습니다. 중국은 그것을 수리 중이라 하죠. 수리. 그러나 아무도 수리하고 있는 흔적을 볼 수 없습니다. 중국은 지금 또 마침 저는 2014년에 하루변에 정률섬 기념관을 가봤어요. 그 대학에 잘 꾸며 놓았어요. 그것을 올해 다른 곳에 신축 개관을 크게 했습니다. 그 1월 달에 한국에 그것이 중국 측에서 대대적으로 우리 요로에 알렸습니다. 어쨌든 이 안중근과 윤동주의 기념관을 중국 폐쇄시켰어요. 올해. 또 일본에서도 이 안중근 의사에 대한 어떤 객관적인 이해가 되지 못한 점이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중국, 일본을 타다기 전에 우리 한국에 있어서 존경하는 분의 아마 가장 1위는 안중근 의사일 겁니다. 이런 속에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우리에게는 소중하고 가장 존경받는 분을 어떻게 하면 세계적으로 또는 동아시아사에서 충분히 이분을 알리지 못했을까 하는 것을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제가 많은 고민 끝에 문제는 한국이 지금 세계 속에서 뜨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이 어떤 나라지라고 할 때 한국을 가르쳐 줄 수 있는 책이 없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우리 여러분 일본 하면은 브루스 베네딕트 국화와 칼 이런 게 금방 나오지요. 또는 중국 하면은 양계초의 중국 사상 나오죠. 또 중국에 관한 많은 책들이 있습니다. 그 레드 스타 오브 차이나 번역됐죠. 그 외에 많은 것들이 중국을 설명하는, 또 심지어 키신저까지 2012년에 온 차이나 중국 이야기라는 책을 내면서 중국을 예찬했고요. 또 키신저의 제자인 1940년생 그레임 앨리슨이 투키디데스의 덫이라고 하면서 그 책에서 시진핑을 한 챕터를 할애해서 시진핑을 헌사 예찬 극찬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중국, 일본은 유럽인이 일본에 대해서 공부하고 싶어, 중국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할 때는 책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책은. 우리 한국은 5,000년 역사에 책이 없어요. 그것이 우리 지식인의 공통의 지금 고민해야 될 문제고, 그런 점에서 우리가 이 안중근 의사의 연구와 이런 세미나 계기를 통해서 어떻게 이 NGO에서 안중근 의사를 한번 세계적인 어떤 그 세계 속에, 또는 적어도 동아시아 속에 안중근 의사를 소개하는 그런 기회를 한번 갖자고 하는 것이 참으로 반갑고 놀랍기도 한데요. 그만큼 우리 민족이 가장 존경하는 분 한 분도 외국에 합당하게 또는 기본적으로 소개하는 그런 책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우리 국내에서는 가장 많은 논문과 글이 쏟아져 나왔지만 우리끼리만 알면 뭘 하겠습니까? 이런 점에서 우선 이 한류가 세계적으로 뻗어나가는 이러한 시대에 한류에 대한 컨텐츠가 없어요. 역사 그리고 사상 이 내용이 없습니다. 이런 점에서 한류의 지속성을 위해서라도 우리 여기 NGO 단체 또는 우리 지식인들이 고민해야 할 과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으로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